사장님, 5만 원이면 돼요. 빗줄기 너머로 들려온 여자의 속삭임. 코 한번 풀어드리고 외로움도 달래드릴게요. 오늘 밤만이라도 연애 한번 해보실래요? 새벽 2시 폭우 쏟아지는 휴게소. 젖은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은 여자가 내 트럭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동철. 올해 58, 5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늙은 화물차 기사입니다. 죽은 아내 외에는 아무도 기억 못하는 인생. 그런데 그날 밤 그 여자의 옷을 벗기는 순간 등 뒤에 그려진 지옥을 보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만 원. 하룻밤 화대로 시작된 만남이 건달들과의 목숨 건 추격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는 함께 도망쳐야 했습니다. 58세 화물차 기사와 41세 상처 입은 여자. 금기된 사랑과 생존의 질주.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줄 알았죠. 앞 유리를 때리는 빗줄기가 어찌나 거센지 25톤 트럭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새벽 2시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어딘가 화물차 전용 휴게소 구석에 박혀 있는 내 트럭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나 박동철. 그리고 좁은 운전석에 가득 찬 담배 연기와 외로움뿐이었죠. 후. 습관처럼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빛에 비친 내 손등. 거칠고 주름진 손. 32년 동안 핸들만 잡고 살아온 화물차 기사의 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봤자 덩그러니 놓인 아내 사진만 날 반길 텐데 뭐하러 돌아갑니까?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보낸 뒤로는 차가 집이고 도로가 가족이었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라디오 볼륨을 줄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 누군가 조수석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밤에 누구야? 등골이 서늘해져서 몽키 스패너를 움켜쥐고 룸미러를 슬쩍 봤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는데 웬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다 막고 있는데 차림새가 딱 그쪽이었습니다. 속이 훤히 비치는 얇은 원피스 하나 달랑 걸쳤는데 비에 젖어서 천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얼추 40 초반쯤 됐을까? 얼굴은 창백한데 입술은 쥐 잡아먹은 듯 빨갛게 칠했고 딱 봐도 사연 있는 여자 같았죠. 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창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내렸습니다. 누구쇼? 비릿한 빗물 냄새와 함께 훅 끼쳐오는 건 싸구려 향수 냄새였습니다. 묘하게 자극적이더군요. 사장님. 창문 틈으로 하얀 손가락이 쑥 들어왔습니다. 추워서인지 꼬시려는 건지 여자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짐짓 점잖은 척 물었죠. 아니, 이 새벽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일 있어요? 내 물음에 여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창문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5만 원이면 돼요. 뭐요? 5만 원이요? 시키는 거 다 해드릴게요. 짧게. 연애 한번 하실래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건지 아니면 차에서 그 짓을 하자는 건가? 솔직히 갈등이 됐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나는 외롭고 밖엔 비가 오고 젖은 원피스 위로 드러난 여자의 곡선을 보니까 침이 꼴깍 넘어가더라고요.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가쇼. 내가 창문을 올리려 하자 여자가 다급하게 젖은 손으로 유리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여자의 손톱 밑에 낀 핏기, 그리고 손목 안쪽에 얼핏 보이는 시퍼런 멍 자국을. 제발이요. 오늘 계시도 못했어요. 3만 원.
아니, 그냥 담뱃값만 주셔도 돼요. 사장님, 인상 좋아 보이시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그건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절박함이었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5년 동안 여자라곤 그림자도 못 본 늙은 수컷의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불길이 일었습니다. 동정심인지 아니면 짐승 같은 욕구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비오는 밤 좁은 트럭 안에서 여자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손이 제멋대로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조수석 문을 벌컥 열고 올라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니까 차 안에는 순식간에 여자 냄새가 꽉 찼습니다. 빗물 냄새, 짙은 화장품 냄새, 그리고 묘한 여자의 살 냄새. 여자는 타자마자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떠는데 얇은 치마 아래로 하얀 허벅지가 살짝 보였습니다. 히터를 틀어주면서 곁눈질로 훑어봤죠.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꽤 반반합니다. 고생은 좀 한 것 같아도 뼈대가 있어 보인달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 고마운 건 됐고, 5만 원이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 할 건가? 아님 어디 조용한 데로 가요? 내가 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차피 돈 내고 즐기려는 건데 돌려 말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룸미러를 힐끔거리는 겁니다. 마치 누가 쫓아오나 감시하는 것처럼. 커튼 칠까요? 여자가 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여자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트럭 앞 유리와 옆 창문을 가리는 암막 커튼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차 안은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타닥타닥 우리를 감싸는 유일한 음악처럼 들려왔죠. 뒤쪽 침대칸으로 갈까요? 여자가 먼저 운전석 뒤편의 좁은 침대칸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쪽잠을 자는 그 좁은 공간. 성인 남녀 둘이 눕기엔 턱없이 부족한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밀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젖은 손이 내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손길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사장님, 원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다 해드릴게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쫓기듯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나는 여자의 손을 투박하게 쥐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욕망으로 뜨거워졌던 몸이 여자의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 차분해지더군요. 하지만 여자는 내 행동을 오해했는지 내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며 젖은 입술을 내게 맞췄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제발. 그 말은 유혹이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무엇이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이미 달아오른 본능은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켰습니다. 나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살결. 거친 화물차 기사의 투박한 손길과 벼랑 끝에 선 여자의 절박한 몸짓이 폭우 속 트럭 안에서 엉겨붙었습니다. 흔들리는 트럭, 거칠어지는 숨소리, 그리고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한 여자의 억눌린 신음소리. 그것은 사랑도 연애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혹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가 죽은 아내의 냄새와 겹쳐져서 나도 모르게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좁은 트럭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여자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추스르지도 않고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더군요. 나는 머리맡에 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불빛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행위의 여운보다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장님, 돈. 여자가 쉰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금까지 뜨거운 숨을 나누던 사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건조한 목소리였죠. 아, 그래. 여기 있어. 나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덧붙이려는데 돈을 받아든 여자가 갑자기 창가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팔을 덥석 잡는 겁니다. 이봐요. 사장님 불 꺼요. 빨리요. 왜 이래요? 저 차, 저 승합차. 그놈들이에요. 여자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 나는 얼른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빗줄기 너머 휴게소 입구로 검은색 스타렉스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스르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여자의 손이 내 팔을 파고들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떨림이 내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린 게 분명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나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손으로 지그시 껐습니다. 차 안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비릿한 정사의 냄새, 그리고 여자가 내뿜는 공포의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여자는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저 사람들 가면 나갈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면 안 될까요? 여자가 애원하듯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밑에서 뜨거운 숨을 토해내던 여자였는데 지금은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남자의 욕망이 빠져나간 자리에 뒤늦게 이성이 찾아왔습니다. 토이 말하는 현자 타임이 온 거죠. 그러자 쪽팔림이 밀려왔습니다. 나이 58 먹고 딸벌이하는 여자한테 돈 10만 원 쥐어주고 이 좁은 트럭에서 뒹굴었다니. 죽은 마누라가 저승에서 보면 혀를 찰 겁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어요. 감기 들라. 내가 무뚝뚝하게 말하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여자가 죄송해요라며 주섬주섬 젖은 원피스를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침대칸에서 몸을 비틀며 옷을 입는데 실내등 불빛 아래로 여자의 등판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순간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더군요. 나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녀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이봐요. 그 등 뭡니까? 하얀 등 위로 시퍼런 멍 자국들이 마치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승처럼 짓밟히고 맞고 끌려다닌 흔적이었죠. 어깨뼈 사이로는 벨트로 맞아서 생긴 듯한 가로줄 자국이 선명했고 심지어 허리춤에는 담배로 지진 듯한 동그란 화상 자국까지 6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짓무른 데서 피가 배어나오는 그 상처들을 보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여자가 황급히 옷을 끌어올려 등을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죄송해요. 보기 흉하죠? 징그럽죠? 아니, 지금 징그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랬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놈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방금 전 내가 탐했던 그 몸이 사실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흥분해서 미친놈 같으니 내가 사람이냐? 여자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내 무릎을 적셨습니다. 말해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경찰은 안 돼요. 여자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경찰 부르면 저 죽어요. 그 인간이 다 죽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라니. 설마 남편? 여자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요. 도박에 미친 인간이 돈 안 가져오면 죽인다고 며칠을 가둬놓고 때리다가 빚쟁이들한테 이자 대신 몸이라도 팔아오라고. 세상에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경우가 진짜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마누라를 사지로 내몰아 몸을 팔게 하다니. 아까 그 3만 원, 5만 원. 그 돈이 이 여자한테는 목숨줄이었던 겁니다. 나는 아까 쥐어준 5만 원짜리 2장을 꽉 쥐고 있는 여자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더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서 핸들을 쾅 내리쳤습니다. 개만도 못한 새끼. 욕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저 차에서 사람 내려요. 여자가 비명을 삼키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룸미러를 보니 검은 승합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우산을 쓰고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놈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내 트럭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켰나 봐. 사장님, 저 좀 숨겨주세요. 저 잡혀가면 진짜 죽어요. 여자가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 짙은 화장 사이로 보이는 공포에 질린 눈동자. 나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지금이라도 문 열고 이 여자 데려가쇼 하면 나는 무사할 겁니다. 늙은 트럭 기사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변당할 일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눈에 자꾸 아른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여자의 등 뒤에 새겨진 그 끔찍한 상처들. 그리고 방금 전 내 품에서 떨던 그 가녀린 어깨. 내가 이 여자를 내보내면 저놈들은 이 여자를 개 패듯이 패서 끌고 가겠지. 그리고 오늘 밤 또 다른 남자 밑에 억지로 눕힐 거야. 박동철, 너 오늘 그냥 넘어가면 평생 잠 못 잔다. 죽은 마누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요. 내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네. 안전벨트 매. 네. 꽉 잡으라고. 저놈들한테 당신 내줄 생각 없으니까. 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25톤 트럭의 거대한 엔진이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 다가오던 사내들이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밤 나도 미친 척 한번 해볼 테니까 꽉 잡아요. 나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육중한 트럭이 빗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놈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는 게 백미러로 보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트럭은 놈들의 승합차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휴게소 출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여자의 비명과 함께 트럭이 빗길에 휘청거렸지만 나는 핸들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젠장. 5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는데 오늘 밤은 좀 살아있는 것 같네. 하지만 백미러를 보니 놈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거칠게 유턴을 하며
우리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쌍라이트를 번쩍이며 따라붙는 놈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25톤 트럭과 승합차의 빗길 추격전. 미안하지만 좀 흔들릴 거요. 이제부턴 목숨 걸고 달릴 거니까. 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빗줄기가 총알처럼 앞유리에 꽂혔습니다. 으악! 사장님 앞에요. 옆자리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검은 승합차가 미친 개처럼 달라붙어 우리 트럭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들이었습니다. 25톤 트럭 앞에서 칼치기를 시도하다니. 보통 깡다구가 아니거나 아니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는 놈들이거나 둘 중 하나였죠. 꽉 잡아. 혀 깨문다. 나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엑셀을 더 깊게 밟았죠. 거대한 엔진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차 따위가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내 트럭 범퍼가 놈들의 승합차 뒤 범퍼를 집어삼킬 듯이 들이닥치자 겁을 먹은 놈들이 황급히 핸들을 꺾어 옆 차선으로 비켜나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놈들의 차가 휘청거리며 갓길 쪽에 처박힐 뻔하더군요. 사장님. 여자는 손잡이를 얼마나 꽉 잡았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를 보는데 그 눈빛이 꼭 공포 영화를 본 어린애 같았습니다. 고개 숙여요. 놈들이 얼굴 보면 안 되니까. 내 호통에 여자가 다시 대시보드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룸미러를 확인하니 뒤처졌던 승합차가 다시 자세를 잡고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쌍라이트를 번쩍번쩍 쏘아대는데 아주 눈이 멀 지경이었습니다. 끈질긴 새끼들. 고속도로 진입로까지는 아직 5km. 그 전까지는 이 어두운 국도에서 놈들과 숨바꼭질을 해야 했습니다. 트럭은 힘은 좋아도 순발력은 떨어집니다. 직선주로에선 내가 밀어붙일 수 있지만 놈들이 작정하고 앞뒤로 포위하면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죠. 저기, 아저씨, 그냥 세워주세요.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죽어요. 여자가 울먹이며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놈들 진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놈들이라고요. 그냥 저 내려주시고 가세요. 제발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 다칠까봐 다시 그 지옥 구덩이로 제 발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왔습니다. 이봐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여자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차에 탄 이상 내 손님이야. 내 허락 없이는 못 내려.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저놈들이 내 얼굴 다 봤는데 당신만 내린다고 나를 곱게 보내줄 것 같아? 우린 이미 한 배를 탄 거라고. 나는 거칠게 기어를 변속했습니다. 사실 반은 뻥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자 던져주고 모른 척 빌면 살려줄지도 모르죠. 하지만 쪽팔리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봤던 여자의 등짝, 그 처참한 상처가 내 눈앞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빚이 얼마길래 이 사단이 난 거요? 남편이란 작자는 뭐 하는 놈이고? 긴장감을 떨치려고 내가 소리쳐 물었습니다. 빗소리와 엔진 소리 때문에 크게 말해야 들렸으니까요. 여자가 웅크린 채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하다 말아먹고 사채를 썼어요. 원금은 8천만 원인데 이자가 불어서
나중엔 제 이름으로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게 하고 기가 차서 허탄식이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멀쩡한 아내를 사창가 뺑뺑이를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섬으로 팔아넘기려 했다는 건가? 오늘이 배 타는 날이었어요. 군산항으로 가는 길에 잠깐 휴게소 들렀는데 제가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친 거예요. 잡히면 저 진짜 죽어요. 여자의 흐느낌이 빗소리에 섞여 차 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핏줄이 서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내 트럭 뒷칸에는 건축 자재가 실려 있지만 조수석에는 썩어 빠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 박동철. 오늘 한번 제대로 미쳐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 아니냐?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이 휘청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놈들의 차가 거침없이 트럭 옆구리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이드 미러로 보니 조수석 쪽 창문이 내려가 있고 놈들 중 하나가 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쇠 파이프를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세워. 안 세워. 이 새끼야. 비바람 속에서도 놈의 고함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놈들의 승합차가 내 트럭을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25톤 트럭이라도 옆에서 계속 충격을 주면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빗길이라 자칫하면 전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내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놈들은 나를 죽일 작정으로 덤비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고개 절대 들지 마. 나는 여자의 머리를 손으로 꾹 눌러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놈들의 차가 다시 한번 들이받으려고 다가오는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좋아. 내 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나는 놈들이 붙는 순간 오히려 핸들을 놈들 쪽으로 확 꺾어버렸습니다. 방어 운전? 그딴 건 개나 줘버려라. 이건 전쟁이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트럭의 육중한 타이어 휠이 놈들의 승합차 문짝을 갈아버렸습니다. 불꽃이 튀고 쇠 긁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으악! 밖에서 놈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승합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팽이처럼 핑그를 돌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백미러로 놈들의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후!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손발이 후들거렸지만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여자가 고개를 빼꼼히 들고 물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봤소? 나 왕년에 덤프트럭 몰던 사람이야. 저런 조물애기들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공포심 대신 어떤 믿음 같은 게 보였다고 할까요? 고속도로 올라갑니다. 일단 평창 쪽으로 튈 거니까 그리 아쇼. 나는 톨게이트 불빛을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범자가 된 겁니다. 5만 원짜리 화대 주고받은 사이가 아니라 생사를 같이 넘긴 전우 같은 거 말입니다. 트럭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내 가슴속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의 여자는 이제 내 옷자락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차갑던 트럭 안을 그리고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조금씩 데우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엑셀을 밟고 있는 오른쪽 다리가 재봉틀 돌리는 것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백미러를 수십 번 확인했지만 다행히 연기 나는 승합차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그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다른 패거리한테 연락을 쳤을 테니까요. 옆자리 여자는 아직도 숨을 못 고르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안전벨트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창밖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는데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저씨, 미쳤어요?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한참 만에 입을 뗀 그녀의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터져나온 비명 같은 원망. 그러게 말이여. 내가 노망이 났나 봐. 그 덩치 큰 놈들을 상대로 들이받을 생각을 다하고 내가 헛한식을 지으며 대답하자 여자가 울컥했는지 주먹으로 내 어깨를 퍽 쳤습니다. 아프기보단 그 손길이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냥 저 내리고 도망가지. 왜 생판남인 나 때문에 목숨을 거냐고요? 생판남이라니? 아까 5만 원 받고 내 손님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이미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남은 무슨 남이야? 내가 짐짓 능청을 떨었지만 여자는 서러움이 북받치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트럭 안에 여자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내 가슴을 때리더군요. 사실 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병원비가 없어서 진통제 하나 마음껏 못 쓰고 죽어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무력감,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오늘 밤만큼은 이 여자가 내 아내처럼 비참하게 끌려가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록 5만 원짜리 인연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울지 마요. 제발. 내가 투박하게 휴지 몇 장을 뽑아 던져줬습니다. 여자가 코를 훌쩍이더니 젖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이제 어디로 가요? 톨게이트 나가면 경찰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놈들이 도난 차량으로 신고했을지도 모르고. 경찰? 경찰이 문제요? 그놈들이 톨게이트마다 진을 치고 있을 게 뻔한데. 내 말에 여자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갈 데 없잖아요. 갈 데가 왜 없어? 이 박동철이 화물차 몰이한 지 32년이요.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개구멍 같은 길들은 꿰뚫고 있지. 나는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 본선에서 빠져나와 어두컴컴한 지방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산길.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와이퍼는 삐거덕거리며 힘겹게 앞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너무 무서워요. 강원도 산골짜기 폐광 근처요. 예전에 화물 싣고 다니면서 봐둔 폐가가 하나 있는데 거긴 귀신도 안 나오는 곳이라 놈들도 못 찾을 거요. 오늘 밤은 거기서 비 피하고 날 밝으면 움직입시다. 폐가라는 말에 여자가 어깨를 움츠였지만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기에 더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엔진 소리와 빗소리만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그때 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는데 여자가 불쑥 라이터를 켜서 내밀었습니다. 피우세요. 손 떨리시잖아요.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 화장이 다 지워져서 민낯이 드러난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애처롭고 고와 보였습니다. 41라고 했는데 고생만 안 했으면 귀부인 소리 듣고 살았을 관상인데 어쩌다 도박쟁이 남편을 만나서 이 험한 꼴을 당하는지. 고맙소.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곁눈질로 그녀를 봤습니다. 젖은 옷이 말라가면서 차 공기가 눅눅해졌습니다. 아까의 그 뜨거웠던 정사의 열기는 식었지만 대신 그 자리에 끈끈한 전우회 같은 게 생겨난 기분이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박동철, 늙은 트럭 기사요. 그쪽은 이미선이에요. 저는 이미선 씨. 이름 예쁘네. 내 칭찬에 미선 씨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30분쯤 더 달렸을까? 포장도로가 끝나고 울퉁불퉁한 비포장 산길이 나왔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미선 씨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까 봤던 등 뒤에 상처가 쓸려서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다 왔으니까. 숲속 깊은 곳, 덩굴에 뒤덮인 낡은 폐주유소 건물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간판은 떨어져 나갔고 유리창은 다 깨진 그야말로 귀곡산장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5성급 호텔보다 더 반가운 피난처였습니다. 끽. 트럭을 건물 뒤편 밖에서 안 보이는 구석에 주차하고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타닥타닥 트럭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뿐이었죠. 내립시다. 안에 들어가서 불 좀 피우고 옷도 좀 말려야지. 그러다 저체온증으로 죽소. 내가 먼저 내려서 짐칸에 있던 공구함과 비상용 담요, 그리고 구급상자를 챙겼습니다. 미선 씨는 겁을 먹었는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더군요. 나 믿고 내려요. 내가 당신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내 농담에 미선 씨가 그제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빗속을 뚫고 깨진 유리창을 넘어 폐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 나는 휴대용 랜턴을 켜고 구석에 있던 낡은 소파에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여기 앉아요. 미선 씨가 쭈뼛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젖은 원피스가 다시 몸에 달라붙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린 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옷 벗어요. 네. 미선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 상황에 또 그걸 하자는 건가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말고. 젖은 옷 계속 입고 있으면 병나요. 이거라도 덮고 있으라고. 나는 트럭에서 가져온 내 낡은 작업용 점퍼와 담요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섰습니다. 나 안 볼 테니까 얼른 갈아입어요. 그리고 그 상처도 좀 봅시다. 약 안 바르면 덧나겠던데. 내 말에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옷이 살에서 떨어지는 질척한 소리. 그리고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 보이지 않으니 청각이 더 예민해지더군요. 침이 꼴깍 넘어갔지만 나는 애써 딴 생각을 하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다 됐어요. 한참 뒤 목이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앉아있는 미선 씨. 하지만 어깨와 쇄골 라인, 그리고 담요 아래로 드러난 종아리에는 여전히 끔찍한 멍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이봐요. 등 좀 돌려봐요. 자세히 좀 봐야겠는데. 내 말에 미선 씨가 흠칫하며 담요를 더 꽉 여몄습니다. 수치스러워하는 게 역력했죠.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 얼핏 보인 그 흔적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의사도 아닌데 봐서 뭐 하시게요? 그냥 두면 나아요. 낫긴 뭐가 나아? 아까 차 덜컹거릴 때마다 끙끙 앓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잔말 말고 돌려보라니까. 내가 짐짓 화난 척 소리를 치자 미선 씨가 주저주저하며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담요가 스르르 흘러내리고 그녀의 맨등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욕이 나오려다 막혔습니다. 이건 폭력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하얀 등에 벨트로 맞아서 살이 터지고 아문 흉터가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고 척추 라인을 따라서는 담배로 지진 듯한 동그란 화상 자국이 67개나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아직 닦지도 않지 않아 진물이 흐르는 것도 있었죠. 어깨뼈 사이로는 유리병으로 찍힌 듯한 자국까지. 이게 사람 몸입니까? 내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까 그 3만 원, 5만 원에 몸을 팔던 여자가 사실은 이런 몸을 하고 있었다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마누라 몸을 샌드백 삼아 화풀이를 해댔던 겁니다. 안 아팠어? 이러고도 비명을 안 질렀어? 아파서 소리 지르면 더 때리니까요. 그냥 입 다물고 참는 게 제일 빨리 끝나요. 미선 씨가 담담하게 말하는데 그게 더 가슴을 후볐습니다. 나는 구급상자를 여는 손이 떨려서 연고 뚜껑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소독부터 해야 하니까 따가울 거요. 내가 솜에 소독약을 묻혀 상처에 갖다 대자 미선 씨의 몸이 화들짝 펄떡거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참으려 했지만 새어나오는 신음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정사를 나눌 때 들었던 신음과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고통. 그 소리를 듣는데 왜 내가 다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참아요. 덧나면 큰일 나. 흉터 남으면 딸내미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하며 나는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약을 발랐습니다. 내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이 그녀의 상처 위를 지나갈 때마다 미선 씨의 등 근육이 긴장으로 수축했다가 이완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담배 화상 자국에 연고를 바를 때는 정말이지 눈물이 핑 돌더군요. 어떤 놈인지 면상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면 내 트럭 바퀴로 갈아버려도 시원찮을 놈. 아저씨. 등을 돌린 채 미선 씨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왜요? 아파요? 아니요. 그냥 따뜻해서요. 뭐가 따뜻해? 소독약 차가운데. 손이요. 아저씨 손이 따뜻하다고요. 남자가 나 때리려고 손 떼는 거 말고 약 발라주려고 만지는 거 진짜 오랜만이라서. 그 말에 약을 바르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결혼하고 10수년을 맞고 살았다는 여자. 남자의 손은 공포 그 자체였을 텐데 고작 늙은 트럭 기사의 약 발라주는 손길이 따뜻하다니. 거참 싱거운 소리 하네. 나는 쑥스러움을 감추려고 헛기침을 하며 파스를 뜯었습니다. 척척 그녀의 어깨와 허리에 파스를 붙여주고 나서야 치료가 끝났습니다. 다 됐어. 옷 입어요. 내가 주섬주섬 약통을 챙기는데 미선 씨가 옷을 입는 대신 갑자기 몸을 돌려 와락 내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봐요. 당황해서 몸을 빼려는데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미선 씨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진 겁니다. 아까 차 안에서의 통곡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서러움이었지만 이건 안도감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울음이었죠. 내 낡은 작업복 점퍼가 그녀의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어정쩡하게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상처들이 닿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울지 마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아무도 당신 못 때려. 내가 그렇게 안 둬. 그건 그녀에게 하는 말이자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폐가에 깨진 창문으로는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서로를 안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의 체온만큼은 난로보다 뜨거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 미선 씨의 울음이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저 배고파요. 그 뜬금없는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허거참,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던데. 배고픈 거 보니 살만한가 보네. 나는 주머니를 뒤져먹다 남은 소시지 하나와 트럭에서 챙겨온 컵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휴대용 버너에 물을 올리자 파란 불꽃이 일렁였죠.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에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맛이었죠.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미선 씨가 국물까지 싹 비우며 웃는데 그제야 제 나이로 보이더군요. 입가에 묻은 라면 국물을 닦아주려 내 손이 다가가자 이번엔 피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예뻐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녀의 볼을 엄지로 쓸어주었습니다. 자, 배도 채웠으니 이제 좀 잡시다. 내일 새벽같이 움직여야 하니까. 나는 소파에 길게 누우며 미선 씨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불편해도 좀 참아요. 800에 해줄 테니까. 미선 씨는 거절하지 않고 내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내 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몸.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어둠 속 어디선가 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찾고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얼마나 잤을까? 고요한 폐가의 정막을 깨는 진동 소리. 내 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미선 씨가 화들짝 놀라며 품속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미선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다시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 여보, 받지 마요. 끄라고. 내가 손을 뻗기도 전에 너무 놀란 미선 씨가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너머 지옥에서 온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미선. 너 지금 어디야? 옆에 있는 그 새끼랑 같이 있지?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비열했습니다. 미선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방금 전까지라면 국물을 마시며 보여줬던 그 옅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의 눈빛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야, 이미선. 대답 안 해? 내 말 들리잖아. 지금 숨소리 다 들려. 여보. 아이고, 여보 소리가 나오냐? 남편은 지금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게 생겼는데 너는 놈팡이랑 같이 도망을 쳐. 너 제정신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으악, 아파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미선 씨가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연기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지만 남편이라는 작자는 지금 놈들에게 잡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미선아, 나 좀 살려줘. 놈들이 내 손가락을 자르는데. 너 도망가면 나 죽어. 제발 돌아와. 그 트럭 기사한테 말해서 차 돌리라고 해. 지금 오면 용서해 준대.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 제 마누라를 사창가에 팔아넘기려던 놈이 이제는 제 목숨 살리겠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나 못 가. 가면 나 죽어. 야, 미선아. 네가 죽는 게 문제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너 수진이 생각 안 해? 우리 딸. 지금 기숙사에 있지. 놈들이 학교 주소도 다 알고 있어. 안 돼.
수진이는 건드리지 마. 제발. 우리 딸은 아무 죄 없잖아. 미선 씨가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 이야기가 나오자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녀가 폰을 붙잡고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갈게. 내가 가면 되잖아. 수진이는 건드리지 마요.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저런 것도 아비라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선 씨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아저씨. 미선 씨가 놀라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그녀를 등 뒤로 밀치고 전화기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훌쩍거리는 남편놈의 소리 대신 굵직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 아마 행동대장쯤 되는 놈이겠죠. 오호. 목소리 들으니 그 트럭 운전수 양반이네. 기사 양반, 운전대만 잡아서 세상 물정 모르나 본데. 지금이라도 차 돌려서 오면 당신은 봐줄게. 그냥 지나가던 길에 재수없게 엮인 샘 칠 테니까. 놈은 나를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비릿한 살기가 서려 있었죠. 가소로워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봐, 양아치 선생. 내가 운전대만 잡은 놈인지 사람 뼈 좀 부러뜨려 본 놈인지는 만나봐야 아는 거고 내 차 번호 조회했다며? 그럼 내가 누군지도 알겠네. 뭐, 이 늙은이가 돌았나? 똑바로 들어. 이미선 씨는 죽었어. 내 말에 옆에 있던 미선 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라고? 내 놈들이 찾던 그 여자는 오늘 밤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찾지 마. 그 남편이라는 새끼한테도 전해. 딸내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내가 25톤 트럭 몰고 내 놈들 사무실로 밀고 들어갈 테니까. 다 같이 죽자고 덤비면 누가 손해인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라고. 아, 너 지금 어디야? 거기 딱 있어. 이 새끼야. 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고는 그대로 폴더폰을 반으로 뚝 꺾어버렸습니다. 플라스틱 부서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박살난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짓밟아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이제 위치 추적이고 뭐고 끝난 겁니다. 아저씨, 어떡해요? 놈들이 수진이를. 미선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신 차려요. 놈들은 겁만 주는 거야. 지금 당장 학교로 갈 순 없어. 그리고 당신이 잡혀가면 딸은 안전할 것 같아? 엄마가 사창가에 팔려갔는데 딸 인생은 멀쩡하겠냐고. 내 호통에 미선 씨가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딸도 지키는 거야. 놈들이 딸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날 믿으라고. 미선 씨의 눈동자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엄마는 강하다고 했죠. 자식 지키려면 독해져야 하는 법입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미선 씨가 다시 내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포에 떠는 안김이 아니라 의지하려는 안김이었죠. 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아무도 당신 못 건드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미선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젖은 눈동자에 랜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무서워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떨리는 목소리. 그 목소리에 담긴 건 공포만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
그게 아니라, 아저씨, 미선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내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아저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지금은 아저씨 온기가 필요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싶어요.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간절하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 품에서 떨고 있는 이 여자를, 오늘 밤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여자를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좁은 소파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까 트럭 안에서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욕망이었지만 지금은 온기였습니다. 그때는 거래였지만 지금은 위로였습니다. 미선 씨, 동철 씨,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두려움을 나눴습니다. 랜턴 불빛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추고 빗소리가 우리의 숨소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느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져 이슬비가 되었고 창틈으로 흐린 아침 빛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긴 안전하지 않아. 놈들이 기지국 위치 추적해서 근처까지 왔을지도 몰라. 당장 떠나야 했습니다. 미선 씨, 일어나요. 가야 해요. 미선 씨가 눈을 떴습니다. 한순간 어디인지 몰라 당황하는 듯 하다가 내 얼굴을 보고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이에요? 네. 서둘러야 해요. 놈들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꽉 잡아요.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니까. 나는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어둠 속을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숲길을 빠져나와 다시 국도로 접어드는데 저 멀리 삼거리 쪽에서 붉은색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기 경찰 아니에요? 미선 씨가 반가운 듯 소리쳤지만 내 눈은 매섭게 찌푸려졌습니다. 경찰. 이 새벽에 이런 산골 국도 삼거리에 검문소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광등을 흔드는 놈들의 복장이 경찰 제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 그리고 그 뒤로 세워진 승합차 2대. 경찰 아니야. 놈들이야. 놈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톨게이트로 가는 길도 국도로 빠지는 길도 놈들이 죄다 막아서고 그물망을 펼친 겁니다. 안 돼. 미선 씨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들이받기에는 놈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트럭 바퀴를 노리고 쇠못이라도 깔아놨으면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죠. 방법이 없을까? 내 머릿속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대시보드 위에 놓인 무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물차 기사들끼리 교통 상황이나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용 무전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있는 동료들이 있을까? 아니, 근처를 지나는 화물차가 있을까? 도박이나 다름없었지만 지금 기댈 곳은 같은 도로 위 하이에나들 뿐이었습니다. 채널 14번. 긴급 상황 알립니다. 여기 38번 국도, 평창 방향 3km 지점.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건달 새끼들이 우리 식구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계신 선후배님들 도와주십시오. 빗소리만 들리는 무전기 너머. 제발, 누구라도 들어라. 제발. 그때였습니다. 뭐야? 건달? 어떤 놈들이 감히 화물차를 건드려? 걸걸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개별화물 6772, 지금 38번 국도 3거리입니다. 승합차 2대랑 건달놈들 10명 정도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제 차에 억울한 사연 있는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놈들이 이 여자 잡아가려고 죽자 살자 덤비는데 저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쪽팔린 것도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죠. 그러자 무전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웅성거리는 잡음과 함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8번 국도? 나 지금 톨게이트 빠져나왔는데 5분이면 간다. 버텨요. 야, 14번 채널 다 들어. 건달 새끼들이 우리 밥줄 끊으려나 본데 이거 그냥 두고 볼 거냐? 근처에 있는 차들 다 붙어. 덤프 몰고 내려가는 중. 밀어버려. 하나 둘씩 답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 하이에나들. 평소엔 서로 자리 싸움하고 욕해대던 거친 사내들이었지만 식구가 당한다는 소리에는 물불 안 가리고 뭉치는 게 바로 우리 화물차쟁이들이거든요. 들었죠? 조금만 버티면 돼요. 우리 편 오고 있어. 나는 미선 씨를 안심시키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 앞에 놈들의 바리케이드가 보였습니다. 승합차 2대를 부채꼴 형태로 주차해 놓고 검은 우비를 입은 놈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트럭을 놈들의 코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놈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트럭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와, 내려. 안 내려, 이 새끼야. 유리창 깨버리기 전에 문 열어. 쾅쾅쾅. 운전석 유리에 금이 갈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미선 씨는 비명을 지르며 내 허리춤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밖을 보니 아까 통화했던 행동대장놈이 비열하게 웃으며 야구 방망이로 앞유리를 가리키고 있더군요. 다 잡은 꼭이라고 생각했겠죠. 이봐, 기사 양반. 개김 그만 부리고 내려. 뼈 부러지고 싶어? 나는 창문을 내리는 대신 보란듯이 담배 하나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놈을 향해 연기를 후 내뿜으며 씩 웃어 보였죠. 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진짜. 놈이 방망이를 들어 유리를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빵빵빵. 어둠을 찢는 굉음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승용차 클락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백호동처럼 웅장하고 거대한 대형 트럭 특유의 에어혼 소리였습니다. 뭐야? 놈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칠흑 같던 국도변이 대나처럼 환해졌습니다. 반대편 차선, 그리고 우리 뒤쪽 국도 진입로에서 수십 개의 쌍라이트가 동시에 켜진 겁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들의 눈처럼요. 빗줄기 사이로 거대한 실루엣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5톤 트럭, 덤프 트럭, 트레일러. 덩치 큰 형님들이 줄지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6772 형님 왔다. 고개 숙여. 무전기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면이 울렸습니다. 트럭 수십 대가 놈들의 승합차를 향해 돌진해 오는데 그 위압감은 탱크 부대가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놈들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25톤 쇠덩어리들 앞에서는 이쑤시개나 다름없었죠.
으악! 피해! 행동대장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낚아빠졌습니다. 길을 막고 있던 놈들의 승합차는 트럭들의 기세에 눌려 종이장처럼 보였습니다. 선두에 선 덤프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놈들의 승합차 범퍼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찌그러지는 철판 소리. 안 비키면 다 밀어버린다. 스피커로 쩌렁쩌렁한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건달놈들은 혼비백산에서 제각각 풀숲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사람 무서운 줄만 알았지 기계 무서운 줄은 몰랐던 놈들이죠. 순식간에 포위망이 뚫렸습니다. 6772 길 열렸다. 밟아. 무전기 신호와 함께 양옆으로 늘어선 트럭들이 일제히 비상등을 켜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이 지나가는 길처럼 빗속에 화물차 사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나는 울먹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며 그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동료 기사들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거나 엄지를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응원하는 경적 소리가 빗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가슴 벅차던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미선 씨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이 다 우리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렇다니까 맞지? 이게 바로 로드 패밀리라는 거야. 놈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밥그릇은 못 건드리는 법이라고. 나는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습니다. 놈들의 승합차는 찌그러진 채 도랑에 처박혀 있고 우비 입은 놈들은 흙탕물에 뒹굴며 우리 트럭 꽁무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32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놈들의 포위망을 뚫고 국도를 빠져나와 뻥 뚫린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트럭들의 불빛을 보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무전기 목소리 하나만 믿고 달려와 준 겁니다. 울컥했는지 미선 씨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이제 됐어요. 다 끝났어. 놈들 다신 못 쫓아와요. 나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떨고 있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갑지만 맞잡은 내 손의 온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비구름 사이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져 이슬비가 되었고 바다 냄새가 차 창문 틈으로 스며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 바다 좋아해요? 내 물음에 미선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해요. 근데 가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럼 됐네. 이대로 쭉 달려서 강원도 어디 바닷가 마을로 가봅시다. 거기서 뜨끈한 밥 한 그릇 먹고 푹 쉬어요. 정말 그래도 돼요? 저 돈도 없는데. 돈? 아까 10만 원 줬잖아. 그걸로 밥값 해요. 그럼 됐지 뭐. 내 퉁명스러운 농담에 미선 씨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 미선 씨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수진이, 내 딸이 걱정돼요. 놈들이 정말 가만둘까요?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미선 씨의 딸 20살 수진이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 악질 같은 놈들이
복수로 미선 씨의 딸을 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20살 수진이 기숙사에 있는 죄 없는 아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미선 씨, 딸 학교가 어디죠? 춘천이요. 춘천 전문대학교. 좋아요. 지금 당장 거기로 갑니다. 나는 핸들을 틀어 춘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해요? 놈들이 따라오면 그 전에 경찰부터 움직여야 해요. 내 말에 미선 씨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경찰은 안 된다니까요. 남편이 그랬어요. 경찰 신고하면 딸을. 미선 씨, 내가 버럭 소리를 치자 미선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협박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놈들이 정말 딸을 건드리면 그건 인질극이 되고 유괴죄가 되는 겁니다. 놈들도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는 대시보드 서랍에서 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신고합니다. 강원도 38번 국도에서 사채업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했습니다. 지금 제 차에는 피해자가 타고 있고 범인들은 검은 스타렉스 2대를 몰고 다닙니다. 신고자분 성함이 박동철입니다. 화물차 기사고요. 지금 제 트럭 블랙박스에 놈들이 제 차를 들이받고 협박하는 장면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채널로 구조 요청했을 때 근처 화물차 기사 20명 이상이 다 목격했습니다. 네, 접수됐습니다. 지금 계신 위치가. 나는 현재 위치와 미선 씨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폭력, 사채업자의 협박, 성매매 강요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자의 딸이 춘천 전문대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범인들이 협박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학교 측에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미선 씨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시작이에요. 무전기 좀 잡아봐요. 나는 미선 씨에게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14번 채널을 켰습니다. 14번 채널 선후배님들, 아까 6772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혹시 아까 38번 국도에서 블랙박스 영상 찍으신 분들 경찰 조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당연하지. 내 블랙박스에 놈들이 방망이 휘두르는 거 선명하게 찍혔어. 지금 경찰서로 갈까? 나도 다 찍었다. 놈들 차 번호판까지 또렷해. 형님 걱정 마. 우리가 다 증인이야. 화물연대 지부장인데 형님. 조직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놈들 뿌리까지 뽑아버리죠. 무전기에서 쏟아지는 응원. 나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들. 미선 씨는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이미 경찰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박동철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분도 계시고요. 일단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따님도 확인했고 기숙사에서 경찰이 대기 중입니다. 정말요? 미선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네. 따님 무사하십니다. 범인들도 춘천까지 오지 못했고요. 지금 강원경찰청에서 일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말에 미선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하늘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5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공포가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딸, 내 딸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당장 만나러 가요. 경찰의 안내로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나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를 구해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살 아이가 내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아니에요. 엄마 말 다 들었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엄마는.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먹였습니다. 미선 씨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살려주셔서. 그만해요. 민망하잖아. 나는 쑥스러워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날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화물연대 기사들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20개. 내 트럭의 블랙박스. 그리고 미선 씨의 진술.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사채업자 일당은 전원 구속됐고 미선 씨의 남편도 폭행죄와 강요죄로 기소됐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미선 씨와 수진이가 나를 배웅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어디로 가세요? 미선 씨가 눈물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글쎄요. 화물차는 팔아야 할 것 같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저씨, 미선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랑 같이 사실래요? 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아저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수진이랑 셋이서. 옆에서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아요. 아저씨 같은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내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 씨, 나는 늙은 트럭 기사일 뿐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돼요. 아저씨가 좋아요.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미선 씨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봅시다. 우리 셋이서. 수진이가 우리 둘을 껴안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5만 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그날 밤 미친 듯이 쏟아지던 비를 뚫고 도망쳤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한가로운 참새 소리가 아침잠을 깨웁니다. 나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코끝에 와닿는 상쾌한 산 냄새. 32년 동안 맡았던 트럭의 매캐한 경유 냄새 대신 이제는 이 맑고도 싱그러운 산 냄새가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일어났어요? 마당 텃밭에서 상추를 따던 미선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 바지. 처음 만났던 날 그 짙은 화장과 젖은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이미선이라는 여자의 본 모습이겠죠. 그래. 오늘은 좀 늦었네. 허리가 쑤셔서.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건 들지 말랬잖아요. 어제 장작은 왜 혼자 날라요? 미선 씨가 흘겨보며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그 소리가 싫지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잔소리가 듣고 싶어서
일부러 깨방정을 부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정착했습니다. 트럭은 팔았습니다. 놈들이 추적할까봐 번호판을 떼고 폐차장에 넘겼죠. 그 돈과 내 퇴직금을 합쳐서 강원도 산골에 작은 펜션 하나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미선이네 산골집. 촌스럽지만 미선 씨가 꼭 자기 이름을 넣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진이가 무사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우리는 춘천 외곽의 조용한 모텔에 묵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미선 씨가 내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저씨, 이제 진짜 자유예요. 진짜 끝난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5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날 때리지 않아요. 아무도 날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아저씨, 오늘 밤은 진짜 제 의지로 아저씨를 원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진심으로.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느꼈습니다. 폭우 속 트럭 안에서도 폐가의 좁은 소파 위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침대 위에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동철 씨, 미선 씨,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건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저씨, 마당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20살 수진이가 방학을 맞아 내려왔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된 수진이는 이제 제법 의젓해 보였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아빠라는 호칭에 아직도 어색하지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 학교 잘 다녔어? 네. 이번 학기 성적도 잘 나왔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릴게요. 수진이가 씩씩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는 마당 평상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폭우 쏟아지던 그날 밤 5만 원을 건네며 시작된 인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줄. 아저씨, 뭐 생각해요? 미선 씨가 보리차를 들고 나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그날 밤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밤요? 처음 만난 밤. 미선 씨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억인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고마운 기억이죠. 그때 당신이 내 트럭 문을 안 두드렸다면 나는 여전히 휴게소 구석에서 컵라면이나 씹으며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저도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는. 미선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앞엔 좋은 날만 남았어요.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저녁이 되어 우리 셋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고 미선 씨가 반찬을 계속 내 밥그릇에 올려주고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하지만 내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저 내년에 졸업하면 여기서 엄마랑 아빠 도와드릴래요? 그래. 넌 꿈이 뭐였더라? 원래는 호텔리어였는데. 이제는 우리 펜션을 제일 좋은 펜션으로 만들고 싶어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선 씨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만 원. 누군가에게는 술 한 잔 값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화대일 수도 있는 그 돈.
하지만 그날 밤 나에게 그 5만 원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입장권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긴 장마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따뜻한 봄날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벽 2시 폭우 속 5만 원으로 시작된 만남이 목숨을 건 도주로 이어졌고 결국 사랑과 가족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고 최악의 인연이 최고의 인연으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가 오면 잠시 피하면 되고 길이 막히면 뚫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박동철 같은 투박한 구원자가 혹은 이미성 같은 따뜻한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25톤 트럭을 움직이는 기름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뜨겁고 뭉클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밥심으로 힘내십시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